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비님 영상 정주행하다가 그 설악산 이야기를 보고 생각이 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제보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친형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형과 띠동갑으로 집안의 막둥이입니다. 그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가족들 다 같이 영암에 있는 외할머니네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전 여름방학을 맞아 폭염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할머니네 집에 가서도 몸빼바지를 입고 하루 종일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네서의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랑 갓 군대를 전역한 형이 둘이서 낚시를 한다고 차를 끌고 어디론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아마 낚시하기 좋은 물가를 찾으러 나간 것 같아요. 그런 형과 아버지에게 가족들은 다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은 채널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서 MBC, KBS, SBS 딱 요 정도만 나왔고 그것마저도 되게 지지직거리만 나왔어요. 그렇게 계속 볼 것 없는 시사 프로 같은 것만 나오니까 저는 금세 잠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더니 새벽에 잠이 깬 뒤로 다시 잠들지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할머니네 집 마루문이 옛날 문이라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밤이 어느 정도 깊었는지 그 바깥에 비치는 빛으로 알 수 있었는데 해가 막 뜨기 직전에 그 남색깔 하늘이 있죠? 딱 그런 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당으로 차가 들어오는 불빛이 보이고 뭔가 어수선한 느낌으로 형이랑 아빠의 말소리가 들렸는데 그리고 잠시 뒤 제 마루문이 벌컥 열리고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이랬습니다. 아빠, 옆에 그 아줌마는 누구야? 아직도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마루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아빠 옆으로 아주 바짝 팔짱을 낀 어떤 무표정의 여자가 같이 들어오길래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자 아빠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갑자기 거실로 들어오던 발걸음을 돌려 마당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한테 소금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때 형도 뭔가 알고 있는 눈치인지 군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서 소금 봉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 여자는 불이 나게 마당 밖으로 뛰어나갔고요. 그 뒤로 형과 아빠가 서로의 몸에 소금을 뿌리는데 저는 영문을 모르니까 도대체 소금을 왜 뿌리는 거냐고 물어봤고 소란스러웠던 탓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새벽은 제 생각보다 훨씬 짧아서 그 사이 주변이 밝아지면서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잠에서 깨신 외할아버지께서 아니 이 새벽에 뭔데 이리 소란이냐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자세히 들은 건데 일단 당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낚시를 가셨는데 그 근처 저수지에 땅이 굉장히 잘 다져진 곳이 있어서 아, 여기가 사람들 낚시 많이 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 형이랑 그곳에 앉아 대편성을 했대요. 그런데 한참 낚시를 하던 중 아버지와 형의 뒤쪽으로 분명히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형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살아있네요. 이러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어보자 그 무표정의 여자가 거기는 원래 산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뭐 이러더니 저수지 뒷길로 사라지더랍니다. 순간 오싹하긴 했지만 아빠는 그냥 동네 미친 여잔가 보다 하고 무시를 했고, 형도 군대를 갓 전역한 직후라 딱히 겁이 나지 않았대요. 하지만 거기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딱히 입질도 없고 괜히 찝찝한 마음에 그냥 돌아가서 쉬고 자기로 하고 짐을 챙기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무심코 헤드랜턴으로 저수지 가운데를 바라봤는데 아까 그 여자인지 뭔지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는데 물 위를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아버지와 형한테로 오더랍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짐을 제대로 싣지도 못하고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운전을 하고 가면 가도 할머니 집이 나오지도 않고 같은 위치를 뱅뱅 도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차를 세우고 봉틀 때 가자며 가로등 근처에다 차를 세우고 새벽녘쯤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당시 아버지가 차를 세우고 쉬던 곳이 할머니네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대요. 하여간 그 이야기를 가족들 다 같이 듣자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저기 아랫마을 저수지 갔나 보구먼. 보통 저수지에 사람 빠져 죽으면 그 풀숲에다 건져놓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다져진 그런 땅에 건져놔. 그리고 구수라던 뭐라던 다 거기서 한단 말이야. 에휴, 자네 하마터면 귀신 들릴 뻔했구먼. 그리고 나서 그날 점심께쯤 할머니께서는 마당 입구 양쪽에다가 소금을 한 움큼씩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 쫓는데 소금을 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효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귀신 때문에 고생하는 일 전혀 없었습니다. 추후에 아버지께서 너가 본 여자가 이런 여자가 맞냐 하면서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봤던 그 아줌마의 인상착의가 아버지가 본 그 여자와 같아서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주인공 최불암의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던 원로배우 정혜란님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에 돌아가신 정혜란님이 실제 악극단, 연극, 그리고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을 하시면서 소름 끼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이던 1960년대 정혜란 배우님께서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하시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너무 무서웠다며 과거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1960년대 중후반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현장에서 한창 촬영 도중이었는데 정혜란님의 후배 여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스텝 한두 명과 불이 나게 들어오더니 언니, 저 무서워서 도저히 촬영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러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었더니 후배가 이르기를, 아니 A 선배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해요. 저 말고도 다들 무섭다고 지금 난리예요 아주. 후배의 말인즉 정혜란님 자신에게도 선배이며 동시에 나이도 더 많았던 A라고 하는 남자 배우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어느 날 한창 촬영 준비하는 현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촬영 감독님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쪽으로 갔더니 뜬금없이 아, 김 감독 인사해. 이쪽은 내가 요즘 만나는 이영숙이라고 해. 이러며 소개를 해주는데, 촬영 감독님은 그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소개하는 배우 A 옆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독이 멍하니 허공과 자신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벙쪄 있으니까 웃으며 이야기하길, 아니 이 사람아,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내 애자가 그렇게 천상미인인가? 허허 참. 이러며 너스레까지 떨더랍니다. 그 배우가 나이와 경력이 좀 있고 평소 농담이나 가벼워 보이는 언행을 전혀 하지 않던 진중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여겼기에 그 충격이 아주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겨우 그냥 "아, 그러네요" 라고 얼버무리며 넘어가고 촬영장에 피해가 될까봐 되도록 알리지 않았는데, 다른 조연 배우들이 그 선배 행동을 똑똑히 봤으니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이에 정혜란 배우님은 자신이 기가 세고 매우 당찼기 때문에 "아니, 이 선배가 도대체 무슨 술책을 부려서 촬영장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는 거야" 해서 냉큼 따지고자 한창 아침 촬영 중이던 그 선배에게 찾아갔더니, 그 선배가 촬영장 한편에 마련된 천막 안쪽에 의자에 앉아가지고는 맞은편에 있는 빈 의자가 있는 허공에다 대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답니다. 평소에 대가 세고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현장의 모든 남자 배우와 스태프들도 자신을 껄끄러워했는데, 그랬던 정혜란 배우님 자신이 차마 "아니 오라버니, 지금 빈 의자에 대고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그 광경이 너무 괴이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 현장 책임자들과 선배 배우들이 따로 극비리에 모여서 진짜 저 배우가 가짜 연기를 하는지 아니면 진짜 뭐에 홀리거나 미친 건지 알아보고자 꾀를 내었어요. 그 선배가 항상 야간 촬영 때 와서 나 저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까 내 애자 오면 들여보내줘. 이렇게 말하고는 안에 들어가서 잠이 들면 스텝이나 배우들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오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며 문을 열어드리는 신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이용해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그날 밤 촬영을 하는데 역시나 자신의 촬영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장에 나와서는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 애자가 오면 들여보내거나 "나 좀 깨워줘" 하고는 그 쉬는 공간에 들어가더니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에 다른 배우와 스태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문 앞을 가로막고 안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도록 문 밖에서 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원래 평소 같으면 밤 12시가 조금 지나면 그 A 배우가 잠에서 깨서 나오곤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가 그때 갑자기 촬영장에 이상하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스태프과 배우들이 비가 오려나 싶어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안에서 못 나오게 밖에서 막아둔 걸쇠문 안에서 막 쾅쾅쾅쾅 문을 세게 치는 소리가 들려서 촬영장이 순간 얼음을 들이부은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대요. 그러다 스태프 하나가 겨우 용기를 내서 그 문 앞에 다가간 후에 "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안에서 A 선배가 화난 목소리로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참. 나 자는데 갑자기 애자가 날 깨워서 하는 말이 자네들이 날 깨우지도 않고 애자를 들여보내주지도 않아서 애자가 겨우 들어와서 이렇게 날 깨워서 하소연했네. 아니 왜 들여보내주지 않는 건가?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건 또 뭐고? 빨리 문 열어! 이러며 진짜 뭐에 홀린 듯이
문을 쾅쾅 치고 막 흔들어대서 문 앞에 다가갔던 그 스태프가 그대로 뒤로 발라당 넘어져서 몸을 덜덜 떨고 있고, 현장에 있던 여배우들과 관계자들도 울부짖으며 도망치고 난리가 났었대요. 심지어 남자 배우들과 관계자들도 모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정혜란 씨 자신도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방도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벌벌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건 후 일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같이 겪었던 배우나 스태프가 인터뷰 당시 90년대 후반에도 거의 대부분 3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니까 모두 은퇴하거나 사망해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미 오래전에 영화계에서는 묻혀진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정혜란 씨가 1960년대 후반 월화의 공동묘지와 처녀귀신이라는 공포영화를 찍었는데 아마 그 촬영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네요. 꽤 오래전 일이지만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날은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을 날씨라 조금 쌀쌀하긴 했는데 밖에 비가 내린 탓에 창문에 계속 습기가 껴서 약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일하고 있었죠. 그러다 그날 새벽 2시쯤이었는데 성남 모란역 인근에서 여성 손님 2분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서울 방향 손님을 태워서 서울로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그 손님들이 말한 행선지는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행선지가 서로 달라서 한 분은 태전동에, 또 다른 한 분은 오포에 내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경기도 광주 쪽은 밤에 손님 태우고 가면 다시 태우고 나올 손님이 없어서 분명히 빈 차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차에 올라탄 손님을 내리라고 하기엔 좀 뭐해서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빗길을 뚫고 한참 국도를 달려서 한 분 한 분 목적지에 내려드린 뒤에 제 예상대로 빈 차로 다시 성남 방면으로 빠져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람 하나 없던 어느 사거리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똑똑하고 창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보조석 창문에 김이 서려서 인상착의가 제대로 보이진 않았어요. 거기 사거리까지 오면서 분명히 사람이라곤 콧배기도 안 보였는데 당시에는 놀랐다기보다는 방향 맞으면 좋지 하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문정역 가주세요. 저는 속으로 아싸 가오리를 외치면서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있던 그 여자를 뒷좌석으로 태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이 문정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나? 하는 마음에 저도 문정동 사는데 잘 됐네요 하고 말을 걸어보았는데 어쩐지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비까지 쫄딱 맞은 데다가 시간도 늦었으니까 당연히 뭐 피곤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 중엔 말 안 하고 조용히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종종 있으니까 더 이상 말 걸지 않고 일단 말없이 목적지까지 쭉 가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IC를 타야 해서 다시금 모란역을 지나가던 차에 와이프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웬만하면 그 시간엔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손님에게는 전화 좀 받겠습니다 하고 잠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별일 없지? 응. 지금 마지막 손님 태우고 집 쪽으로 가는 중이야. 같은 방향이라 내려드리고 바로 퇴근하려고.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꿈자리가 엄청 뒤숭숭해서. 꿈?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내가 웬만하면 개꿈이겠거니 하고 그냥 자겠는데 너무 생생한 거야. 자기가 빗길에서 귀신을 태우고 사고가 났는데 어떤 여자 귀신이었어. 회색 원피스를 입고 비에 잔뜩 젖은 채 뒤에서 자기 목을 갑자기 막 조르더라니까. 에이, 무슨 그런 꿈을 꿨어. 꿈은 반대라잖아. 어서 자.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해. 진짜 조심해서 와. 알았지? 그렇게 와이프를 달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뒷좌석 여자 손님이 갑자기 크크대면서 혼자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룸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해보자 그 여자 손님이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들썩들썩하며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봤을 땐 쌀쌀한 가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 차림이었고요. 그것도 회색깔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제가 깨달았을 때 조용하던 그 여자가 한마디 하더군요. 방금 내 이야기 했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기억도 없는데 깨어나 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가 났더군요. 추후 사고 처리랑 보험 때문에 뭐 블랙박스 같은 거를 살폈는데 희한하게 저는 그 누구도 태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저 와이프와 통화한 목소리만 담겨 있을 뿐이었어요. 혹시라도 경기도 광주 오포 근처에서 비에 젖은 회색 원피스 여성을 태울 일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누나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누나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리고 당시 그 학교에서 떠돌던 몇 가지 괴담들입니다. 저희 누나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당시 여자 고등학교로 나주 영산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어느 학교나 그렇듯 다들 크고 작은 괴담들이 존재하지만 이 학교만큼은 괴담이 없는 게 이상할 것 같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이유가 학교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붙어있는 학교였거든요. 멀찍이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불과 10에서 2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 공동묘지로 들어가려면 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그런 희한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을 운구하는 검은 차들이 막 학교 정문을 통해 드나드는 장면을 종종 한 번씩 봐야만 했고, 또 어느 때는 유족들이 그 공동묘지에서 크게 울고 있을 때면 그 곡소리가 수업 중에 교실로 다 들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낮에도 공포스러울 텐데 이런 환경에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는 날은 집 돌아가는 길이 완전히 곤욕이었죠. 그리고 이건 누나가 실제로 겪고 와서 집에서 무섭다며 엉엉 울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때는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공동묘지의 무덤들이며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괴담들이며 좀 낯설고 무섭긴 했지만 3학년쯤 되고 나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나봐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검은 차량들이 학교 운동장 가쪽을 지나 그 공동묘지로 향하길래 또 누군가 돌아가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후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학교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때 학생들 다 같이 우르르 학교길에 나섰고 그날은 누나랑 누나 단짝 둘이서 학생들 무리 가장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대요. 뭐 이것저것 챙기다가 좀 늦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운동장부터 정문까지는 한 7에서 80m 정도 쭉 뻗은 직선의 길이 나오는데 누나랑 누나 친구가 그 길을 걷고 있던 때였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정문으로 걸어 나서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나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뭔가 발자국 소리 같은 건데 학생들이 걷는 그런 또박또박한 걸음걸이 소리가 아니라 슥슥슥슥 뭔가 발을 끌듯이 그런 약간 이질적인 소리였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걷는 거야?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눈동자가 없는 어느 할머니가 두 발을 종종 걸음으로 끌면서 상훈아, 상훈아 이러며 누군가 이름을 막 부르면서 찾는데 누나는 그 순간 진짜 너무 놀라서 줄행랑을 쳤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누나가 천천히 뒤를 돌았을 땐 그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뭔가 시체 같은 수준이었는데 눈동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체가 허연 게. 그래서 주변에 하교하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엄청 놀랐던 모양인데 나중에 같이 걸었던 그 단짝 친구가 이야기하길 우리 뒤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비명 지르고 도망간 거냐며 누나 혼자만 화들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흔하디 흔한 학교 괴담들 중에서 학교 안에 있는 동상들이 자정만 되면 움직인다 뭐 그런 괴담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 누구도 안 믿는 그런 괴담이 되어버렸는데 누나가 다닌 그 학교에도 동상 괴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학교 옆에 있는 공동묘지 있죠. 그 공동묘지에 떡하니 성모 마리아 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정이 되면 그게 뭐 움직인다, 피눈물 흘린다 뭐 그런 괴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믿지는 않았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괴담으로는 공동묘지에 관을 묻어주고 빠져나간 웅구차 있죠. 그 웅구차 위로 귀신이 올라타 있다 하는 그런 아이도 있어서 혼자 남기 싫어서 차에 붙어서 가족을 따라간 거 아니냐 이런 괴담도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괴담 중 하나가 어느 반에서 음악 시간에 학생들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의 노랫소리 사이로 정말 구슬프게 흐느껴 우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수업을 딱 멈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심지어 누나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 바로 앞에 폐가가 있어서 웬만하면 눈길 안 주고 하교하려고 되게 많이 애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당시 신입생이 아니고서야 다들 귀신 같은 거 잘 믿지도 않고
3년 동안 다들 무덤덤해지는데 누나는 한창 익숙해진 고3이 다 되어서야 그 할머니 귀신을 목격하고는 정말 많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은 거의 10년도 넘어 다 사라진 곳들이지만 당시 저희 동네에 개미문구라고 꽤 오래된 문방구가 하나 있었고 그 바로 옆으로 미용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미문구점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문구점이었고요. 미용실도 꽤 오래된 미용실이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용실이었어요. 뭐랄까? 유행에 민감했던 중고딩들의 발길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그런 은은한 촌빛 날리던 미용실이었거든요. 파마 같은 거 하려는 동네 아줌마들이나 갈 법한 그런 미용실이었는데 희한하게 개미문구는 그 상호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미용실 상호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시즌이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학원에서는 매일 특강에 야간 자율학습까지 있어서 끝나고 나면 11시, 12시쯤이 됐어요. 그럼 학원 버스를 타고 동네로 오게 되는데 집 앞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대로변 어디쯤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턴 집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걸을 때마다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유리문으로 된 상가 옆을 지날 때면 그 찰나의 순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 괜찮나? 배가 나오진 않았나?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어느덧 그 개미문구 근처까지 걸어왔는데 그 옆에 있는 미용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원래 밤에는 항상 그 건물에 있는 상가들이 다 불이 꺼져 있는데 희한하게 거울 앞쪽에만 불을 켜놓은 채 미용실 아줌마가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 상가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유리창에 제 모습은 비치지 않고 그 아줌마가 서 있는 것만 볼 수 있었는데 아주 짧은 순간이라 다른 건 못 봤지만 분명히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줌마가 연습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머리 다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찰나에 지나갔습니다. 거의 아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 그로부터 이틀 뒤 학원에서 늦게 끝나다 보니까 매일 같은 길을 늦은 밤 걸어가게 되었는데 3일 내리 그 미용실 상가에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골목골목에 편의점도 많이 없어서 골목 깊이 들어오면서 불이 들어와 있는 간판이라곤 PC방이나 당구장 정도가 전부였는데 아무튼 저는 단순 호기심에 고개를 고정시켜 놓고 천천히 미용실 안쪽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진짜 귀신을 본 것도 아닌데 전 숨이 멎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줌마가 커트의 느낌이 전혀 아니라 단발보다 조금 길던 자기의 머리카락을 주먹으로 웅큼웅큼 쥐고는 가위로 막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싹둑싹둑.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재빨리 고개를 골목으로 돌리곤 그대로 지나쳐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저기 개미문구 옆에 있는 미용실 아줌마 미친 것 같다고요. 자기 머리 막 숭덩숭덩 자르고 있다고. 그러자 엄마가 하는 말이 그게 정말이야? 안 그래도 오늘 그 미용실 엄청 시끌시끌했었어. 저기 지윤이네 엄마도 파마하러 들어가자마자 모가지 잘라드릴까요? 이러면서 섬찟한 소리에서 저 아줌마 정신병이거나 귀신 들린 거라고 말 돌더라니까.
심지어 하루에 두세 번이나 그런 식으로 손님 쫓아서 소문 다 났어. 그런 기괴한 장면을 직접 보고 와서 곧장 이런 말을 들으니 진짜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엄마가 썰어 놓았던 과일을 먹고 나서 씻고 난 뒤에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기말고사라 공부한 내용을 한 번만 정독하고 자야지 하며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졸린 나머지 막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 좀 깰 겸 제 방 베란다로 나가서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반쯤 내밀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번화가가 아니라서 밤이 되면 진짜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골목길인데 어떤 쥐가 파먹은 것 같이 산발머리를 한 여자가 흐물흐물 걸어가다가 갑자기 위를 올려다보며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씩 웃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피하고 창문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미용실 아줌마가 맞더라고요. 저희 집이 고작 4층이라 인상착의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장면까지 선명하게요. 마음 같아서는 엄마 아빠에게 가서 저것 좀 보라며 그 미친 아줌마를 생중계로 같이 보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밤이라 깨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너무 놀라서 잠이 확 달아났지만 책을 읽을 멘탈이 전혀 아니라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긴장이 서서히 풀린 건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경비 아저씨가 복도를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자 그 아저씨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어떤 미친 아줌마가 온 복도에 머리카락을 뿌려놨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뭔 짓이람? 단 한 번도 누구랑 싸워서 진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혈기왕성한 고딩이었지만 그냥 그 순간만큼은 엄청난 무서움이 엄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랑 눈을 마주친 뒤에 건물을 휘집고 다녔다는 소린데 또 1층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걸까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아줌마 행방불명되었어요. 한동안 그 아줌마 남편이랑 아들이 여기저기 CCTV 화면 캡처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 있죠? 그거 돌리고 막 붙이고 하고 다녔어요. 그 아줌마가 귀신이 들린 건지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인지 뭐 저는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제가 그 아줌마를 목격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후 그 아줌마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미용실은 문이 닫혀있는 채로 있었고 엄마가 말하길 그 아줌마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집 식구들 동네 떴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실화입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TV 같은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흉가 체험을 하는 BJ들이 워낙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창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던 저는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종종 한 번씩 BJ들이 갔던 심령 스팟을 체험하러 가보곤 했었습니다. 여러 흉가들을 돌아다녔었지만 대체로 주변이 험해서 위험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혼자 왔으면 무서웠겠다 이 정도 느낌뿐이었어요. 보통 대여섯 명이 함께 같이 다녔었으니깐요. 그러다 한 번은 부산에 어느 짓담한 폐모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적은 없었던 위치 같아요. 하여간 그곳의 위치를 확인한 저는 저를 포함한 친구 4명이서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모여 그 폐모텔로 출발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인근에서 내린 뒤 언덕길을 한참 오르다 보니 그 소문으로 듣던 폐모텔이 보이더군요. 뼈대에 콘크리트만 발린 텅텅 비어있는 건물이었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는 저도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 봤으면 그냥 공사판 정도의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가 밤이라서 조금 더 오싹한 느낌도 있었고 건물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제법 위압감도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길을 따라 올라가 건물 1층에 들어섰을 때는 아무래도 그 언덕 중턱에 있는 모텔이다 보니까 왠지 모를 차가운 기운이 저희 주변을 감싸고 돌았고 사실 귀신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보다는 그저 어두움이 주는 무서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였습니다. 1층을 대충 둘러보고 나서 곧장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계단 사이에서 이상할 정도로 막 강한 두통이 오는 거예요. 아, 얘들아 잠깐만. 아, 뭐냐 이거? 머리 왜 이렇게 아파? 근데 이게 뭔가 은은하게 아픈 그런 두통이 아니라 진짜 머리를 뭐로 때리는 듯한 너무 아픈 통증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같이 올라가고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야, 너도? 나 지금 머리 깨질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저희가 2층에 다 올라오자마자 언제 머리가 아팠냐는 듯 진짜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건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여 이제 꼭대기까지 남은 곳들을 한참 둘러보고 이제 다시금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한층 한층 건물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어느 층간 계단에서 아까 느껴졌던 그 굉장히 심한 두통이 한 번 더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머리카락까지 쭈뼛 서는 느낌이 들어서 분명히 제가 뭐 귀신을 보거나 눈에 비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엄청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계단을 내려오자 그곳은 1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통을 똑같은 위치에서 느꼈던 것이죠. 그렇게 그 폐모텔에서 나와서 언덕길을 한참 같이 내려온 뒤 각자 집으로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며칠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날 늦은 밤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친구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명준아, 지금 내가 보낸 거 빨리 켜봐. 지금 어떤 BJ가 우리 갔었던 그 폐모텔 간다. 그래서 저는 불 꺼진 어두운 제 방 침대 위에서 친구가 알려준 그 BJ 방송을 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BJ의 컨셉은 자칭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그런 BJ였어요. 그렇게 저희가 갔던 폐모텔 주변부터 해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시고는 딱히 귀신 같은 건 없는 곳 같다고 하셔서 그럼 그렇지 하며 방송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며 엄청난 소름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아이씨, 여기 있었네. 아, 소름.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단 위에 구석 보이세요? 어떤 여자 귀신이 여기 거꾸로 매달려서 막 손 뻗고 버둥거림. 와, 여기 그대로 지나가면 머리 잡히겠는데? 그런데 제가 소름이 돋았던 진짜 이유는
BJ가 지목했던 그 위치가 저와 제 친구가 강한 두통을 느꼈던 바로 그 2층 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아서 설마 내가 두통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정확한 위치를 찝었기 때문에 설마가 아니라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이 되다가 문을 닫은 그런 폐모텔이 아니라 짓담한 그런 폐모텔 건물이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귀신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떠돌던 귀신이 깃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보하기 위해서 제가 당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폐모텔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이씨, 여기 있었네. 아, 소름.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단 위에 구석 보이세요? 어떤 여자 귀신이 여기 거꾸로 매달려서 막 손 뻗고 버둥거림. 와, 여기 그대로 지나가면 머리 잡히겠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2014년도와 18년도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4년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신사역 인근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권 대학에 입문대라 그런지 취업 선택의 폭이 정말 좁더라고요. 당시 충원이 필요한 인원은 총 3명이었는데 대표님께서 6명의 인턴 중 3개월 뒤 3명만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뒤 다행히도 저를 포함한 3명의 남자 직원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할 때 대표님께서는 전 직원들 앞에서 정식으로 저희를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날 밤 다 같이 회식을 하자고 하셨죠. 이름 있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강남 한복판에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건 저랑 같이 일하게 된 나머지 2명의 입사 동기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죠. 그중 한 명은 저보다 형이었고 한 명은 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갑내기 입사 동기의 비밀을 알게 된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6시 땡 치자마자 다들 퇴근하고 회식 자리를 시작했는데 평일 회식이라 다들 2차까지만 자리를 가지고 귀가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때가 제 생각에 한창 길거리에 사람이 많았던 한 10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잘 맞았던 그 동갑내기 입사 동기 한 잔 더 하자고 하곤 근처에 있는 조용한 호프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재미있게 회사 이야기, 여자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등등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녀석이 그러더군요. 아, 오늘 다 좋았는데 뭔가 삘이 안 좋다. 우리 내일 일 엄청 해야 되겠다. 어? 왜? 우리 뭐 해야 돼? 너 뭐 들은 거 있어? 아니, 뭐 그냥 부디 내일 팀장님이 출근하셨으면 좋겠다. 도무지 맥락이 없는 이야기에 이게 뭔 소리냐고 묻자 걔가 하는 말이 아마 짧으면 내일 하루, 길면 며칠 동안 회사에 못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린지 좀 알아듣기 좋게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너 나 또라이 취급하면 안 된다. 사실 나 귀신 봐. 근데 아까 있지, 우리 2차로 자리 옮기고 나서부터 웬 검은 사람의 형체가 갑자기 팀장님 등 뒤에 엎이더라고. 진짜 처음에는 개소리 취급했습니다. 얘가 뭐
진지한 말투로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하고 물어보자 자기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귀신이 누군가한테 엉겨붙으면 그 사람한테 크던 작던 뭔 일이 생기긴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한 뒤에 저는 그 동기를 화장실로 잠깐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너 무당 같은 거 아니지? 제가 왜 그랬냐면 정말로 저희 팀장님이 회사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제 음주 상태로 집이 가깝다며 굳이 대리운전 안 잡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가 좀 크게 났대요. 그래서 대표님 지시하에 팀장이 해줘야 하는 일도 저희가 며칠간 챙겨야 했었습니다. 이건 이 녀석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빙산의 일각이고요. 진짜 녀석이 하는 말이 우연은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식 입사한 초반에는 대표님께서 외부 강사분들도 초빙해서 저희 신입 직원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현장 교육 같은 것도 많이 결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4-5번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친해지게 된 한 젊은 스타트업 회사 대표님이자 강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메신저로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본인 사무실이 이사를 간다면서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겸사겸사 인사나 드릴 겸 입사 동기 3명이 함께 퇴근하고 그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초 뱅뱅사거리 인근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스타트업 회사로 당시 직원이 5명 정도뿐이 안 돼서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구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초인종을 누르고 그곳에 들어가자 사무실은 복층으로 된 구조였고 1층에는 개업할 때 그 차리는 제사상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돼지 콧구멍에 10,000원짜리도 몇 개 꽂혀 있고요. 나름 깨끗하게 잘 해놓으셔서 아직도 그 사무실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하고 앉아서 간단하게 저녁을 얻어먹는데 어쩐지 제 옆에 앉은 입사동기 녀석은 저녁밥에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슬슬 인사드리고 저희는 그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는데 그때 그 귀신 보는 입사동기가 1층 내려오자마자 저희한테 그러는 겁니다. 존나 짜증나네. 저기 사람 죽은 곳인데 아직도 그 귀신 안 떠났어. 이러면서 자기가 봤던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저기 복층 난간에 사람 목맸던 집이야. 근데 목 매달고 후회했던 것 같아. 밧줄 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자꾸 나한테 도움 청하듯 손 뻗으며 쳐다보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 지난 팀장님 일은 우연으로 어떻게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은 저도 그냥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그 당시 워낙 무섭게 말을 해서 그때는 좀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리고 한 3개월쯤 뒤 진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사무실 또 한 번 이사했더라고요. 그때는 왜 사무실을 옮겼는지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한 4년쯤 뒤 제가 저 회사로 이직을 했거든요. 지금은 회사 규모가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그때 사무실이 왜 3개월도 안 돼서 이사를 했었는지
좀 떠봤거든요. 그러자 대표님께서 내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하면서 입을 여시더군요. 그때가 스타트업 초창기라 한참 사무실에서 오래 머물 때였거든? 근데 너도 그때 와봤으니까 그 구조 알잖아. 1층 큰 창이랑 벽 쪽으로 컴퓨터를 뒀고 주방이랑 복층 난간 등지고 있는 거. 그때 나는 직원들 편히 쓰라고 1층 줬고 나랑 와이프가 2층 썼었거든. 그런데 밤에 1층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창문에서 시선이 느껴졌대. 그래서 보니까 누가 창밖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더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창문에 뭐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복층 난간에 누가 매달려 있는 모습이 창문에 비춘 거였대. 그리고 그 여직원 도저히 그 사무실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 당일날 퇴사했어. 얼마나 선명하게 봤으면 그러겠어. 그런데 얼마 뒤 다른 직원도 그 똑같은 일을 겪었고 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루는 내가 1층에서 아주 늦게까지 있어봤거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별일 없이 와이프랑 불 끄고 퇴근하면서 문을 닫는데 나는 그때 봤어. 난간 아래로 쭉 늘어진 사람의 영체를. 근데 너도 알다시피 회사가 크려면 인원 충원은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하다간 직원들 다 나가겠다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무실 옮길 수밖에 없었어. 너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이거 진짜다. 그런데 저는 대표님의 말을 100% 믿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4년 전 그날 제가 입사 동기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금은 그곳을 퇴사했지만 그 대표님과는 종종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그 귀신 본다는 친구는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제가 8살인가 9살 때인가 하여간 저희 할머니 댁이 전남 여수입니다. 저희 집에서 여수까지 가려면 대략 대여섯 시간 정도가 걸리고 거기서 또 시골까지 들어가는데도 좋게 1시간 정도는 걸리니까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깡촌에 사시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엄청 전망 좋은 곳에 사셨거든요. 할머니네 집 뒤로는 3분만 걸어 올라가면 산이 나오고 선착장도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 댁 옥상에 올라가서 노을과 바다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째집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우리 가족이 을에 가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밤 10시쯤이 되면 다 같이 밤낚시를 가는 거였죠. 항상 여름마다 할머니 댁에 가면 밤낚시를 꼭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할머니 댁에 가 있던 지 한 3일째쯤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다른 가족들은 다 힘들다 그러고 아버지랑 저랑 둘이만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바닷가에 갔다가 죽은 돌고래 시체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아까 말한 그 10분 정도 거리 떨어진 선착장에 가려면 약간의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리막을 가던 중에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어릴 때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내려오던 그 내리막길 위쪽에 6.25 당시 대공초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공초소가 폭격을 맞아서 거기에 있던 우리 군인 2명이 그대로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무섭잖아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러며
같이 히덕거리면서 선착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발 맞춰 걷는 걸 엄청 좋아해서 아빠랑 함께 발을 맞춰 걷고 있었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럼 발자국 소리도 그 박자에 맞춰서 하나의 소리로 날 거잖아요. 제가 소리를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파도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지저귀는 새 소리를 유심히 귀 기울이며 걷고 있었는데 뭔가 자꾸 뒤에서 한 발로 뜀뛰기 하는 것처럼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다리 한 짝이 없이 아빠랑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던 아빠를 때리면서 난리를 피웠죠. 아빠, 저기 봐, 저기. 그랬더니만 아빠가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갑자기 푹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저와는 달리 아빠는 너무 침착한 거예요. 분명히 그건 귀신이었거든요. 설령 귀신이 아니더라도 한 발로 뜀을 뛰며 그렇게 따라오면 누구든 놀라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되게 침착한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고비야, 아빠가 아까 저 내리막길이 쪽에 대공초소 있었다고 했잖아. 그때 할아버지 불알 친구가 그 초소에 있었는데 아빠 또래의 아들내미를 두고 그대로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아빠랑 할아버지도 둘이 같이 밤낚시하러 가다가 조금 전 목격한 그 군인 귀신을 똑같이 봤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친구분이셔. 아빠가 너 처음 데리고 와서 네가 신기하신가 봐. 빨리 가서 인사드려.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진짜 배꼽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 귀신이 씩 하고 한번 웃더니 그 자리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아마 제가 기절을 했던가? 다음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날 바로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머니 댁에 가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 선착장 가는 길에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도 엄청 많이 차려져 있고 그때는 제가 굿인지 몰랐습니다. 제사 같은 거 지내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날 잡아서 굿한다더니 그게 오늘이었나 보네. 너 빨리 가서 절 드리고 와. 마지막 길 배웅해드려야지. 이러시며 저랑 함께 내려서 절을 하고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귀신이 있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확고해졌죠. 그리고 진짜로 귀신이 넋이란 게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굿을 하고 한 3년 뒤인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당이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막 주변을 살폈대요. 그런데 그 무당이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것도 맨손으로요. 손톱 끝이 피가 나고 깨질 정도로 격렬하게 파냈고 그 깊이도 손으로 파낸 것 치곤 꽤 깊이 파내려갔다죠.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파내려가자 그곳에는 총알 탄피들이 몇 개 나오더랍니다. 어느
반지 하나와 함께요. 그래서 그 반지는 인근 절에다가 맡겨졌고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100% 실화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